자, 이 시간에는 리로스쿨에 올라가 있는 부교재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 리로스쿨에서 프린트해서 보면 돼. 페이지 29페이지 평야 지형부터 볼 거야.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은 따로 거론하지 않을 거고, 수업 중에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먼저 충적 평야, 하천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 해가지고 선상기, 범람원 이런 것들 쭉 살펴봤다고. 자, 여기 또 어떤 내용이 있냐? 선상기가 경사 급변점에서 하천 흐르는 속도가 감소하는 바람에 운반물질이 쭉 퇴적되어 있는 그 지형이 선상기였는데, 자, 여기는 어떤 말이 나오냐? 곡구라는 말이 나오거든. 곡구라고 하는 건 계곡의 입구를 얘기한다고. 계곡 입구가 결국은 평야에서 산지를 들어가는 그 입구이기 때문에 평야와 산지가 만나는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상지에 있어서의 하천의 특징은 복류천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건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건천은 메말라 있는 하천을 얘기한다고. 자, 제주 같은 경우에도 현무암이 전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들은 다 땅속으로 빠져버리지. 그래서 땅속으로 흘러가는 복류천인데, 비가 엄청난 양의 비가 온 경우를 생각해봐. 이 모든 물들이, 이 많은 빗물들이 땅속으로 전부 다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면을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그지? 그런데 한 이틀, 3일 지나면 전부 다 물은 다 빠져버리지. 그래서 지면에는 하천이 흘렀던 흔적만 남아있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 메말라 있는 하천, 그게 건천이라고. 선상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은 모든 물들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지면을 따라 흘러가는, 즉 하천이 흘러가는 길은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런데 2, 3일 지나버리면 물은 다 빠져버려. 메말라 있는 하천이야. 그래서 복류천이기도 하면서 건천 형태를 띠고 있다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선정, 선앙, 선단 이렇게 나눠가지고 토지형을 살펴봤는데, 선앙하고 선단은 비교를 하면서 왜 선정은 비교를 안 했느냐라고 하면은, 선정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자, 반면도로 보자. 어디에 있는지. 급경사와 완경사가 만나는 이 지점에 하천이 가져온 운반물질이 유속이 느려지니까 쭉 쌓여 있는, 자, 이게 선상지였지. 선상지의 윗부분은 입자가 붉은 자갈들이, 선상지 저 끝쪽은 입자 작은 모래들이 퇴적이 되어 있는데, 선상지의 윗부분인 이 선정은 일단 물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물은 구할 수 있다고. 왜? 산에서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 그럼 물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이 고여 있어야 되잖아. 근데 토양에 지금 어떤 퇴적물질들이 쌓여있느냐 하면은 입자 굵은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물이 고여있지를 못하는 거야. 물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은 구할 수 있는데 토양 특성이 물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밭농사의 비중이 높은 거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논농사를 하는 것도 있다고. 주로 밭농사의 비중이 높지만은 논농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게 논농사냐 밭농사냐 물어보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선정은 손을 안 대. 취락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자, 선상리는 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마을이 들어선다고. 선정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지금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다고. 자, 근데 이거를 단면도가 아니고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산지가 있고 평야가 있는 급경사, 완경사,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부채 펼쳐놓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게 선상지인데, 자, 여기가 선정이지. 이쪽이 선정이고 선앙이고 여기가 선단이야. 선단은 비교적 규모가 커. 집들이 여러 채가 들어올 수 있다고. 즉 대규모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선상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얼마 안 돼. 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서너 채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즉 소규모 마을이 형성된다고. 그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면 선단을 놔두고 몇 채 집이 들어오지도 않는 이 선정을 가지고 취락이 들어오겠니 들어오지 않겠니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뭔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내가 의도한 것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이게 해석이 되는 이런 문제는 출제를 안 한다고. 깔끔하게 선안하고 선단하고 토지 이용 딱 비교시키면 깔끔할 텐데 왜 필요 없이 선정을 물어보겠니? 그래서 선정은 정규 수업 중에 비교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시험에서도 선정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은 거의 없다고. 기껏 물어본다라고 해봤자 토지 이용이 아니라 퇴적물의 입자 크기 정도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람문으로 내려갈게. 자, 범람문은 자연재방하고 배후습지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범람문의 단면도를 그린다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지? 자, 범람문을 흘러가는 이 하천은 자유공유하천일 거고, 이 자유공유하천 바로 인접한 곳, 여기가 자연재방, 멀리 떨어진 곳이 배후습지. 자연재방은 퇴적물 입자가 크다, 모래. 그리고 배후습지는 입자가 작은 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연재방이 고도가 높다. 그래서 침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취락은 자연재방을 중심으로 들어선다라고 했다고. 자, 자연재방이 배후습지보다 침수 위험이 적다라는 것은 맞아. 배후습지보다는 침수 위험이 적어. 그런데 자연재방도 범람원의 일부라고. 범람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범람원은 홍수 때 범람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거든. 이 범람원에 자연재방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자연재방도 마찬가지로 홍수 때 범람을 한다고. 배후습지보다는 침수 위험이 적다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이 자연재방 같은 경우에도 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자, 중학교 때부터 범람원이 자연재방은 반농사하고 배후습지는 논농사하고 니네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다 보니까 범람원 그러면은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농경지로 이용하던 우리 주요 농경지로 이용되던 지형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데 범람원은 홍수 때마다 범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곳이야. 불모지야, 황무지야, 황무지. 이게 언제부터 이용되느냐 하면은 범람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천 주변에 뚝을 쌓으면서 인공적으로 제방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제방을 설치하면서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이게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선조들은 이 범람원 일대는 홍수마다 범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마을 형성하고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럼 어디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범람원 이 뒤편에 보면 이 자그마한 이런 구릉성 산지들이 있다고. 이런 구릉성 산지, 이거는 범람원이 아니거든. 범람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홍수 때 범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런 곳에 취락을 형성했던 거야. 그래. 여기가 먼저 이용되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범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공 제방, 뚝을 설치해야 된다고. 자, 뚝을 설치하면서 어디가 이용되느냐? 여기 자연 제방이 이용이 돼. 배후습지는 뚝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용을 하기가 힘들어. 배후습지는 말 그대로 습지야, 늪지대야. 물이 깊은 데는 거의 사람 키만큼 물이 있다고, 물이 잠겨 있다고 이게. 그걸 어떻게 농경지로 이용하니? 그러니 이 부분은 뭘 해야 되냐? 물을 적당히 빼내야 돼. 양수기를 이용해서 배수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빼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물을 적당히 무릎이라든지 또는 발목 정도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나리를 심든지 또는 뭐 벼를 심든지 이렇게 이용이 된다고. 자, 그래서 범람원 일대의 토지 이용의 역사적 그 순서를 본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범람원은 이용이 안 되었다. 범람원 그 끝에 있는 이런 구릉성 산지 이런 데가 범람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용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뚝을 쌓으면서 어디가 이용되느냐? 자연 제방이 이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배수 시설 설치하면서 양수기로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용되던 부분이 여기 배후습지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자연 제방에서 범람원에서 취락은 자연 제방에 들어선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후 습지보다 침수 위험이 적다라는 얘기일 뿐이지 자연 제방도 범람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범람을 해. 자, 배후 습지보다는 여기 집 짓는 게 침수 위험이 적어.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짓는다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흙을 쌓아가지고 또는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쌓아가지고 집안을 이만큼 올렸어.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집 짓는 것보다는 침수 위험이 더 줄어든 거지. 왜?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범람을 하더라도 이만큼 범람하더라도 여기는 물에 안 잠기겠지. 집안을 쌓아 올리면. 이렇게 이 범람원 같은 경우에 침수 위험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안을 쌓아서 올려놓은 이런 형태의 가옥들이 나온다고. 이런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느냐 하면 터를 쌓아 올렸다라고 해서 이거를 터도둔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집을 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의 한 2m 정도를 집안을 쌓아 올렸지, 그지? 그리고 집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침수 위험이 많은 지역이 있겠구나. 대표적으로 침수 위험이 많은 데가 어디냐? 범람원이지. 그래서 침수 위험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토도집 같은 이런 형태의 가옥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또는 그냥 터만 쌓아 올려뒀어. 터만. 집을 지은 건 아니고 터만 쌓아 올렸다고. 이런 형태의 구조물도 나오는데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돈대라고 한다고. 이것도 일종의 피수 시설이야. 이것도. 홍수 때 물을 피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밤사이에 갑자기 홍수가 나면서 범람을 해버렸어. 그럼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대피를 할까? 대피할 데가 없어. 이쪽으로 대피하면 물에 빠져 죽어. 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배후습지 쪽으로 이쪽으로 간다? 가면 갈수록 어때? 가면 갈수록 수심은 더 깊어져. 이쪽으로 못 가. 완전 진퇴양난이야. 그래서 갑자기 물이 넘쳤을 때 일시적으로 여기에 사람이라든지 또는 가축만이라도 일시적으로 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냐? 이런 돈대라고 하는 시설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돈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침수 위험이 많은 범람원 같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삼각주로 보면 자, 삼각주가 형성되는 곳은 하천이 끝나는 지점, 즉 하천 하구에서 형성되는 지형이지, 그지? 하천이 흘러오다가 바다를 만나서 그럼 더 이상 하천을 흘러가질 못하지. 그럼 가져도 운반물질이 바다하고 만나는 입구에 쌓이겠지.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지형을 삼각주라고 한다. 근데 이 삼각주는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하천 한가운데 이렇게 떠있는 섬의 형태로 형성이 된다고. 하천 한가운데 있는 섬, 하중도의 형태로 삼각주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자, 삼각주가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각주가 있는 강을 세 개를 들었어. 낙동강,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들었거든. 전부 다 섬이야. 낙동강 삼각주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섬이 철새 도래주를 이루면 을숙도 섬이야. 섬. 그게 삼각주야. 나 압록강 쪽에 니네들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이성계가 말을 돌렸던 곳 있지. 무슨 회군이니? 위화도 회군. 위화도 섬이지.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주야. 두만강 하구 쪽에도 역시 삼각주가 있는데 역시 섬이야. 이거는 조금 생소할 거야. 녹둔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 역시 삼각주라고. 그래서 삼각주는 이렇게 섬의 형태로 하중대의 형태로 형성이 되고 있다. 범람원은 하천 옆에 여기에 하천 양쪽에 넓게 형성된 평야 형태로 되어 있고 삼각주는 섬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삼각주 같은 경우에도 하천이 가져도 운반 물질이 바다하고 만나면은 속도가 느려지지. 그지? 바다하고 만나면 이 지점부터 속도가 느려질 거야. 더 느려지고 더 느려지고 더 느려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하천이 안 흘러갈 거야. 그럼 하천이 가져도 운반 물질 중에 입자가 큰 것도 있고 입자가 작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입자가 큰 거는 하천 흐르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지더라도 더 이상 못 가져가. 근데 입자가 작은 것들은 하천 속도가 좀 느려졌다 하더라도 제법 멀리까지는 흘러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입자 큰 퇴적 물질들은 어디에 쌓이는가라고 하면은 이 삼각주의 이 위쪽 부분,
여기에 입자 큰 퇴적물들이 쌓이겠지. 입자 작은 퇴적물들은 여기까지 흘러가겠지. 입자 큰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자연제방이라고 해요. 입자 작은 퇴적물들이 쌓여있는 이 길을 배후습지라고 한다고. 들어봤다. 자연제방 배후습지? 범람은 하면서 나눈 거잖아. 자연제방 배후습지. 삼각주도 마찬가지로 범람과 마찬가지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나눠지고 토지용 마찬가지야. 자연제방은 반농사가 중심이고 배후습지는 논농사가 중심이다. 범람은 홍수 때 범람이 많이 일어나지, 그지? 삼각주도 홍수 때 범람이 일어나. 침수 피해가 많은 곳이야. 자, 봐. 여기에 지금 이 지점에 하천 운반물질이 쌓여있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하천이 흘렀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그럼 언제 이쪽으로 하천이 흘렀겠니? 홍수 때. 하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이쪽으로 물이 흘렀겠지. 그러니까 하천 운반물질이 여기 표적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람원하고 삼각주는 거의 같은 형태다라고 보면 돼. 단지 이제 섬의 형태로 하천 하구 쪽에 있는가 아니면 하천 양쪽에 평야 형태로 펼쳐져 있는가 이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면 된다. 자, 그다음에 침식 분지는 다 했고 따로 설명할 거 없어. 자, 그다음에 해안 지형 쪽에 보면은 이수해안, 침수해안 이런 거 했다, 그지? 자, 근데 이 침수해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리아스 해안이라는 게 있고 피오르 해안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침수해안이야. 자, 뭐가 침수해안이냐면은 자, 육지가 있어. 자, 바닷물이 여기서 출렁이고 있는데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요 선을 따라가면 이게 해안이었다고. 그런데 후빙기가 되면서 또는 뭐 지반이 침강해도 마찬가지였어. 해수면이 상승해버려. 그럼 여기는 과거 육지였던 부분인데 육지였던 부분이 바닷물에 잠겨버렸지. 이게 침수해안이었다고. 자, 리아스해안이라는 건 바닷물이 이 밑에 있을 때 뭐가 흘러가느냐? 하천이 흘러갔어. 하천이 흘러가면서 산지를 깎았던 거야. 그럼 하천에 의해서 골짜기를 만들면 골짜기 모양은 무슨 모양을 하느냐? V자국을 만들지. 자, 여기에 V자국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 V자 골짜기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해안이 되는 거야. 이런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해요. 그럼 피오르 해안은 뭐냐면은 피오르 해안은 과거 바닷물이 여기 있을 때 이 육지 쪽으로 뭐가 이동해 갔느냐? 빙하가 이동해 간 거야. 빙하가 산지 골짜기를 파면 산지의 모양은 무슨 모양하고 있냐? U자국이 되겠지. 여기 U자국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 U자국이 바닷물에 잠긴 거. 이래 되면 이걸 피오르 해안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는 빙하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곳은 저 북쪽에 일부 조금 나온다고. 백두산 정상부에 조금 나오고 있어. 그 해안가 쪽에는 빙하기 때 빙하가 덮여 있었던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수해안은 리아스 해안이야. 피오르 해안은 없어. 그래서 한국 지리에서는 리아스 해안이나 침수해안이나 같은 말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럼 피오르 해안은 어디서 나오냐? 더 추운 데서. 빙하기 때 빙하로 덮여 있었던 더 추운 곳의 해안에서는 피오르 해안도 나온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피오르 해안은 없다. 자, 그다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런 데로 쭉 비교를 했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다. 왜 그렇다라고 했냐면은 융기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 동해안은 융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수해안이고 서해는 융기량이 적었기 때문에 침수해안이 된다. 그래서 서해안은 복잡하고 동해안은 단순하다라고 얘기했다고. 자, 그 외에 또 있다고. 뭐가 있냐면은 산맥이 뻗어 있는 방향을 보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뻗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태백산맥 또는 함경산맥 이런 것들이 동해안을 따라 쭉 펼쳐져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여러 산맥들이 뭐 광주산맥, 멸악산맥, 뭐 소백산맥 이런 산맥들이 튀어나와 있다고. 자, 해안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만나는 경계를 따라가면 그게 해안이라고. 지금 산맥이 있다라고 표시해도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야.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해발 고도 높은 곳은 바닷물에 안 잠기지. 그런데 산맥과 산맥 사이, 여기는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거든. 그럼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 산맥 있는 곳으로는 바닷물이 못 치고 들어오지만 산맥하고 요 사이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안선이 어떻게 되느냐? 산맥 있는 곳은 바닷물이 저 먼 곳에 있는 거고 산맥하고 산맥 사이는 이 안에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안선은 이런 형태의 해안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동해안은 태백산맥에서 동쪽으로 가지치기 한 산맥이 없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산맥이 해안선을 따라 나란하게, 해안선은 산맥을 따라 나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은 단조롭고 서해안은 복잡하다. 자, 이수해안, 침수해안 외에도 뭘 가지고 또 얘기하느냐? 산맥 뻗어 있는 방향 가지고도 설명한다. 동해안은 해안선하고 산맥이 나란하게 뻗어 있는데, 그래서 단조로운 거야. 서해안은 해안선하고 산맥이 직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에 차가 작고 서해안은 조차가 크지, 그지? 대신에 동해안은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서해안은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한다. 자, 밀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밀물 때는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썰물 때는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지. 밀물, 썰물, 조차에 의해서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는데 조차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갖다가 조류라고 한다고. 조류가 강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조차가 커야 되겠니? 작아야 되겠니? 조차가 커야지 바닷물이 빨리 들어올 거고 또 빨리 빠져나가겠지. 그 조차가 큰 곳이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 동해는 조차가 작아. 포항 위로 올라가면은 밀물인지 썰물인지 눈으로 확인이 안 돼. 한 뼘 차이, 한 뼘 차이. 밀물하고 썰물하고 한 20cm, 30cm 차이밖에 안 나, 이게. 근데 서해는 조차가 10m의 조차가 나오고 있다고. 조개잡이 하던 곳이 밀물이 되면 5층 아파트 높이가 돼. 빠져 죽어. 어마어마하지. 그러면은 서해가 조차가 크기 때문에 서해가 조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지. 조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해안 지형이 뭐였나? 조류의 퇴적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이 갯벌이었지. 그래서 서해는 갯벌이 많이 발달하는 거야. 동해는 조차가 한 뼘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 조류의 영향을 거의 못 받아. 그러니 갯벌은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에 파도의 영향을 동해안은 많이 받는다. 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단조로워. 파도가 오면은 무조건 해안을 다 때리게 돼 있어. 다 때리게 돼 있어. 그런데 서해 같은 경우는 봐봐. 여기가 파도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면은 파도가 이렇게 접근하면 파도가 이걸 때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접근하면 못 때리지. 여기서 접근하도록 못 때려. 복잡한 해안선에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오더라도 이쪽이 파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못해. 왜? 서해는 군데군데 뭐가 있냐? 군데 섬이 떠 있어. 섬이 다 막아버려 이게. 그러니까 파도의 영향을 서해가 그렇게 많이 못 받지. 동해는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지형, 대표적인 게 사빈이었어. 그래서 동해 쪽은 사빈이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서해 같은 경우에는 사빈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서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면 그래도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먼 바다 바깥쪽에 있는 이런 곳 또는 바깥에 있는 섬들 이런 곳은 그나마 파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사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 차가 크기 때문에 조차가 크기 때문에 항구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조차가 크면은 항구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해안가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을 만들었어. 자, 그럼 바닷물이 여기서 출렁이고 있어. 그럼 배를 접안을 하겠지, 그지? 그래 이제 내리고 타고 물건 싣고 내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서해는 조차가 몇 메다? 10m. 5층 아파트 높이야. 썰물이 되면 10m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럼 어떡하냐? 배가 접안을 하면 여기 접안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려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이거. 배 타려면 뛰어내려야 되겠지? 착지를 잘해야 되겠지? 착지 잘못하면 물에 빠져. 그러니까 조차가 크니까 항구로 이용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조차 큰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특수 항구 시설이 이 간문식 독이라는 거고 뜬다리 부두라는 거야. 자,
관문식 독은 뭐냐면 이 앞에 관문을 만들어도 여기다가 관문을 만들어도. 자, 육지 쪽에는 접안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을 만들고 여기 수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밀물일 때 요 수문을 열어. 그럼 바깥에 있는 배가 이쪽으로 와서 접안을 하겠지. 배가 접안하고 난 다음에 수문을 닫아버려. 썰물이 되면 바깥에 있는 이 물은 10m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수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항상 요 지점에서 출렁이고 있겠지. 그럼 썰물일 때도 계속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럼 수문을 열어. 이쪽하고 이쪽하고 바닷물 높이가 같아지잖아. 그럼 배는 출항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 시설을 관문식 독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자세히 원리 나와 있어.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야.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런 걸 관문식 독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뜬다리 부두라고 하는 거는 육지에다 접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다에 물 위에 떠 있는 부표를 만들어도 그리고 육지하고는 사다리를 연결해 줄게. 다리를 연결해. 그리고 배가 접안을 할 때는 이 부표에다 접안을 해서 내리고 타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여기 다리를 따라서 육지로 올라가는 거야. 썰물이 되면 얘가 같이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 이러면서 역시 내리고 타고 하면서 다리를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이런 시설을 뜬다리 부두라고 해요. 자, 관문식 독하고 뜬다리 부두하고 보면은 어느 게 더 규모가 크고 어느 게 건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느냐면은 이게 바다 한가운데 관문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규모도 큰 거고. 자, 우리나라에 관문식 독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인천 여기만 관문식 독이 있어. 다른 데는 관문식 독이 없어. 뜬다리 부두는 너무 많아. 군데군데 있어. 방파제 같은 데 보면 그지? 조그만 어선들 접안에 있는 거 보면은 전부 다 방파제에서 다리 내려놓고 물 위에 떠 있는 부표들 거기서 내리고 싣고 작업한다고. 여러 군데 있어. 너무너무 많아. 서해 남해 군데군데 있다고. 그런데 출제자가 뜬다리 부두라고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큰 뜬다리 부두를 출제하겠니? 진짜 뭐 코딱지만한 그런 뜬다리 부두를 출제하겠니? 작은 거는 관심 없지. 규모 큰 뜬다리 부두를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뜬다리 부두 중에서 좀 규모가 큰 뜬다리 부두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군산이야. 요게 지금 뜬다리 부두 시설이거든. 여기 군산에 있는 뜬다리 부두야.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도 제법 큰 규모의 뜬다리 부두가 있다. 그래서 군산하고 평택 여기가 대표적인 뜬다리 부두. 나머지 다른 지역도 있지만 그거는 출제자들이 거론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경수역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 바다를 조경수역이라고 그런다고. 자, 우리나라 동해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자, 밑에서부터는 당연히 난류가 흘러오겠지. 자, 그리고 위에서는 차가운 한류가 흘러온다. 이렇게 흘러온다. 자, 한류하고 난류하고 만나는 조경수역의 위치가 어디쯤에서 만날까? 위에서 만날까? 아래에서 만날까? 가운데서 만날까? 어디서 만나겠니? 어디서 만나겠니? 독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나 독도의 특징으로 조경수역이 나오니까 독도 있는데 한 중간 정도쯤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니야. 자,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지점은 계절마다 달라져. 계절에 따라 왔다 갔다 해. 자, 여름이 되면은 수온은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어. 여름에는 난류가 위력이 강하겠니? 한류가 위력이 강하겠니? 당연히 난류가 위력이 강하겠지. 그지? 그럼 난류가 여름에는 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간다고. 그럼 여름철에는 저 위쪽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러면 한류가 더 세력이 강해지겠지. 한류가 여기까지 치고 내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아래쪽에서 여기서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난류는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겨울철에는 여기까지 영향을 줘. 그럼 이 아래쪽은 1년 내내 난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남해안의 특징으로서 뭘 들었냐? 연중 난류의 영향. 정확히 얘기하면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부까지 저 포항 있는 이 일부까지도 연중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겨울철에는 한류가 여기까지 흘러오고 여름철에는 여기까지 흘러오고. 그럼 이 일대 쪽, 저기 함경도 관북지방 해안가 여기는 여름철에도 1년 내내 한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이거 기후단원하면서 이 일대를 소우시로 분류를 한다고. 비가 적게 오는 곳이야. 왜 비가 적게 오는 곳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름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비가 오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은 저기압이 되면서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린다고. 니네 폐연상 했잖아. 폐연상.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자, 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여기는 비가 오지. 그지? 반대편은 어떻게 해? 반대편은. 폐연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고온, 건조가 되지. 건조. 비가 안 와. 왜 비가 안 오겠니? 여기는 왜 비가 오겠니? 여기는 왜 비가 안 오는데? 자, 바람 불어오는 이쪽은 바람이 산을 타고 뭐 하느냐? 상승해.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그럼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반대편은 타고 내려가면서 공기가 하강하고 있잖아. 그럼 비는 안 와. 자,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와. 그럼 주변 공기는 어떻게 되니?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겠지. 찬 공기의 성질은 하강하는 거지. 하강 기류. 여름철에도 바다 주변에 있는 이 공기들이 차갑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고 하강 기류가 만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이 일대에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다음에 파랑에 작용해가지고 만입부 돌출 살펴봤고 해안 침식 지형들도 다 살펴봤어. 자, 그리고 해안 당구도 얘기 다 했다고. 둥근 자갈 그리고 조개 껍질 같은 이런 퇴적물 나온다는 얘기를 다 했고. 자, 지형도도 살펴봤다고. 자, 그런데 이 지형도를 좀 자세히 보자. 자, 이 해안 당구의 이 지형도를 쭉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해안 당구야. 근데 해안선을 잘 봐봐. 해안선을 봤더니 여기가 올록올록한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 엠보싱 처리가 돼 있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일반적인 이 지표면은 뭐로 덮여 있냐면 토양층으로 덮여 있다고. 근데 토양층이 제거돼 버리면은 뭐가 그대로 드러나느냐? 바위 덩어리가 기반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 이렇게 기반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런 곳을 지형도로 표시할 때는 이런 표시를 쓰는 거예요. 자, 바닷가에 지금 바위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어. 토양층이 전부 다 제거됐다는 얘기야. 바위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바닷가 쪽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 암석해안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왜 바위가 그대로 드러났겠니? 왜 토양층이 제거가 됐겠니? 침식을 받았겠지. 바닷가에 누가 침식시키는데? 파도가 침식을 시켰지. 그지? 그 파랑의 침식이 활발한 곳이 어디냐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지. 그걸 뭐라 하냐? 곳이라고 그러지.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해안가 쪽에 이 돌출되어 있는 곳 부분에서는 이런 암석 해안의 기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이 일대 쪽에서는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하구나. 그럼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해안적 즉 해시계 또는 무슨 해식동 이런 지형들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크기 줄이자. 자, 그 다음에 해안 퇴적 지형들, 해안 침식 지형들은 뭐 크게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업 중에 대부분 다 했고, 자, 해안 퇴적 지형들은 설명할 게 깊이 들어가면 설명할 게 상당히 많거든. 근데 이제 정규 수업 중에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다고. 자, 일단 해수욕장 사비는 파랑이나 또는 연안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안류는 해안을 따라 흘러가는 해류가 연안류야. 이게 연안류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 점선이 파도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자, 파도가 이렇게 해서 돌출부를 때렸어. 그 부분을 때렸어. 때리고 난 반작용 때문에 이게 다시 튀어나오겠지. 들어갔으면 다시 튀어나와야 되잖아. 튀어나올 때 얘가 들어온 방향 그대로 튀어나오는가? 아니지. 얘가 앞으로 가던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부딪히면서 옆으로 삐져나가지. 얘도 부딪히면서 옆으로 삐져나가지. 이러면서 해안을 따라 흘러가는 해류가 만들어져. 이게 연안류가 되는 거예요. 즉 파도 때문에 연안류가 만들어져. 그래서 고등학교 이 교육 과정에서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파랑의 퇴적작용이나 연안류의 퇴적작용이나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안류 설명을 해줬고, 자, 그래서 해수욕장은 파도나 또는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다. 해수욕장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반물질의 양이 많으면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지? 모래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 해안가는 당연히 모래 지형이 더 많이 발달하겠지. 그리고 조차는 가급적 작을수록 좋다. 자, 이 두 개 조건은 안 갖춰져 있어도 얘만 갖춰져 있으면 만들어져, 사비는. 근데 이 조건은 갖춰져 있으면 더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조차가 크면은 해수욕장이라는 거는 파도가 이제 모래를 해안가 쪽으로 밀어붙여야 돼. 근데 조차가 크면은 얘를 갖다가 쓸어가 버린다고. 쓸어가면서 바다 밑바닥에 깔아버려. 그럼 뭐가 되느냐? 사빈이 아니라 갯벌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조차가 작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의 영향도 서해보다는 동해가 유리하고, 조차가 작은 것도 동해가 유리하지. 운반물질의 양도 동해가 많아. 자, 지형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형이 경동지형, 완경사, 급경사의 비대칭적인 지형이다 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하천이 흘러가면은 동해 쪽으로는 하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서해로 가는 하천은 한참 가야 바다하고 만난다고.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운반물질을 하천이 가지고 바다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얼마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못 깎았어.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운반물질이 바다로 공급되는 거야. 그게 뭐가 공급되느냐? 모래가 공급되는 거야. 근데 서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깎아야 되지. 그럼 모래가 아니라 이쪽은 뭐가 주로 공급되느냐? 서해로 흘러가는 이 하천은 바다로 점토들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래가 바다로 동해 바다로 공급된 모래가 파도 치면서 얘가 뭘 만드느냐? 해수욕장 사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에 의한 모래 공급량이 훨씬 더 동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서해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주로 점토질이 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점토질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밀물썰물에 의해서 이거는 갯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해안 쪽이 이제 많이 분포한다라는 거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바깥 바다하고 접하는, 왜? 파도의 영향을 받아야지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깥 바다하고 접하는 곳에서 얘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서해는 바깥 바다하고 접하는 곳이니까 요런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사빈이 퇴적 지형인데 동해는 퇴적 작용이 활발한 만에서 만들어지는데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냐? 라고 착각하는데, 바깥 바다하고 접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돌출되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자, 일단 여기는 있잖아, 그지? 이 안쪽에 여기는 퇴적이냐 침식이냐를 떠나가지고 파도가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여기는, 이쪽은 파도 자체가 여기 안 들어오잖아. 침식 퇴적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파도와 관계있는 지형은 무조건 안 만들어져. 근데 여기는 또는 바깥에 떠 있는 이런 섬들은 그나마 파도가 영향을 주잖아. 그럼 이제 파도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파도의 힘이 강하면은 침식 지형이지, 약해야 퇴적 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이 중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도들 중에서도 들어가 있는 안쪽에서는 사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중에서도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해식의 파식대 같은 파도 침식 지형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는 하천이 모래를 공급 안 한다 그랬는데 바다에 모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수욕장이 만들어져요? 자, 동해안에 형성되어 있는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은 모래가 어디서 공급되느냐 하면은 주로 하천이 공급한 모래야. 하천에 의해서 공급된 모래가 파도가 밀어붙여서 쌓는 거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모래를 별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디냐 하면 튀어나와 있는 곳 부분이 파도의 침식을 받겠지. 그럼 깨지겠지. 그러면 자갈이 될 거고, 또 깨버리면 모래가 되겠지. 곳 부분에서 침식당한 이 모래가 서해안의 해수욕장을 구성하는 모래가 됩니다. 물론 동해안이 곳에서 침식당한 모래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곳에서 침식당한 모래, 하천이 공급한 모래가 다 있는데 동해에는 상대적으로 하천이 공급한 모래가 더 많다라는 거고, 서해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공급한 모래보다는 곳 부분이 침식당해서 형성된 모래가 해수욕장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까지 4빈까지 살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밑에 있는 해안 4구부터 또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수고했어.